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민재입니다. 올해 38이고 IT 관련 중견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혼 6년 차이고 아내는 김하은, 저보다 2살 어린 36입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서로 동의한 결정이었기에 누구의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꽤 사이가 좋았습니다. 결혼 생활에 특별한 갈등도 없었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어느 정도는 있었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그림을 좋아했고 결혼 후에도 가끔 외주를 받아 일을 이어왔습니다. 작업 특성상 야근도 많고 클라이언트와 미팅도 잦은 편이었기에 늦은 귀가가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건 4개월 전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전부터 조금씩 쌓여왔던 의심이 그날 아주 작고 하찮은 사건으로 폭발하게 된 것이었죠.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식이 예정돼 있었지만 상무님의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취소되었고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집에 가서 간단한 야식을 준비하고 둘이 오랜만에 맥주라도 한잔하자는 생각이었죠. 집 문을 열었을 때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전등은 꺼져 있었고 거실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작업실에서 일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컴퓨터도 꺼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스케치북과 커피잔이 어색하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주방 식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의 폰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폰을 몰래 열어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날도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메시지 하나가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하은아, 오늘은 진짜 조심하자. 민재 씨 퇴근 시간 바뀌면 곤란하니까. 발신자는 이성우.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장 속 민재 씨라는 표현은 저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듯 경직되었습니다. 무엇이든 오해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는 그런 사람일 리 없다는 비이성적인 믿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하은이는 저녁 8시가 조금 넘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회식 아니었어?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갑자기 취소돼서. 너 작업 중인 줄 알았는데 밖에 있었나 봐? 응. 클라이언트 만나러 잠깐 나갔어. 원래는 메일로 주고받으려 했는데 급한 수정 요청이 있어서. 그녀의 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자연스러웠고 말투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짧은 메시지 하나로 인해 모든 감각이 경계태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무슨 클라이언트야? 혹시 아는 사람이야? 평소엔 묻지 않을 질문을 꺼냈습니다. 아내는 미묘하게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만난 사람이야. 이름은 이성우 씨. 회사 다니면서 사이드 프로젝트 하는 분이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 스마트폰 메시지에 떠있던 그 이름.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전과 다름없이 아내를 대했지만 내면에서는 작은 단서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서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외출 시간, 복장, 말투, 귀가 후의 행동까지 하나하나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은 암호가 걸려 있었고 스마트폰은 항상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요일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친구를 만나고 온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아무렇지 않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집을 나서자마자 차를 몰고 그녀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탔고 저는 조용히 따라붙었습니다. 30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 그녀는 그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렸고 잠시 후 한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인상이 깔끔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은 아니었지만 어딘가 붓이 나는 분위기였죠. 두 사람은 반가운 듯 웃으며 인사했고 자연스럽게 입구 쪽이 아닌 카페 내부 가장 안쪽 자리로 향했습니다. 저는 유리병 너머로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마주 앉아 그렇게 자연스럽게 웃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사람은 약 2시간가량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이 2번 바뀌었고 그동안 아내는 단 한 번도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집중이 오로지 그 남자에게 쏠려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나중에 영수증을 확인했을 때 그들이 주문한 건 바닐라 라떼와 아이스 홍차 그리고 디카페인 커피 한 잔.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그건 하은이가 평소에 혼자선 절대 시키지 않는 음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설마 진짜 불륜일까? 혹시 일 얘기를 하는 걸지도 몰라. 친한 친구일 수도 있어.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직감이라는 건 때론 너무도 잔인하게 정답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고 제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들하고 수다 떨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그녀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퍼즐을 맞춰보기로요.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 대가를 반드시 받게 만들겠다고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이 연극 같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식탁에 마주 앉아 그녀와 저녁을 먹으며 미소 지어 보이는 것조차 숨이 막히도록 힘들었죠. 하지만 어설프게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가는 그녀가 흔적을 지워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제 아내는 생각보다 훨씬 철저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손에 쥐고 있었고 샤워할 때조차도 욕실 문 옆에 내려놓는 걸 볼 수 있었죠. 비밀번호는 얼굴 인식이었기에 손댈 수 없었고 노트북은 매번 자동 잠금 상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이대로 그녀의 뒤만 쫓아다닌다고 실질적인 증거가 나올 리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지인 중에 한 명,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녀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설 정보 수집업체에 근무하는 친구였죠. 평소 연락을 자주 하진 않았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불륜 추적 같은 것도 하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가? 내가. 그래. 얘기해봐. 그렇게 저는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예상보다도 차분하고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감정은 뒤로 밀어. 지금은 팩트를 확보하는 게 먼저야. 최소한 3가지 정도는 확보해야 해. 동선, 대화, 그리고 현장. 그의 조언대로 저희 집 내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정확히는 거실 책장 위에 작은 IP캠이 있었고 하은이의 작업실 쪽에도 블루투스 스피커를 위장한 녹음기가 들어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비교적 일정한 루틴을 유지했고 외출도 크게 드러나는 행동 없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 수요일 저는 영상 하나를 확인하다가 멈춰섰습니다. 오전 11시 14분. 제가 출근하고 3시간이 지나고 난 뒤 아내가 전화를 받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응, 지금 혼자야. 그래, 오늘은 그쪽으로 갈게.
아니, 남편은 회식이 잡혔어. 걱정 마. 그리고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웹 브라우저를 켠 뒤 지도 앱을 띄웠습니다. 그 좌표는 낯선 오피스텔 주소였습니다. 저는 즉시 그 주소를 기억해두고 정보 수집업체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 오피스텔 누가 사용하는지 알아봐줘. 답변은 하루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성우, 40세. 현재 바움 코퍼레이션 전략기획팀 부장. 최근 6개월 내 별도 부양 가족 없음. 미혼. 그리고 지난 3개월간 공용 주차장에 등록된 차량 중 김하은 명의의 차량 6회 출입 기록 있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이는 여느 때처럼 아무 일 없던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일찍 끝났네? 응, 클라이언트가 미팅 취소했어. 그래서 그냥 작업하다 말고 나왔지. 오늘은 뭘 작업했는데? 포스터 디자인 하나. 네일샵 홍보용이야.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능숙한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녀의 연기에 박수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저는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아내에게 하루 외박을 예고했습니다. 실제로는 외부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그녀의 동선을 추적하기 위한 계획이었죠. 정보 수집팀이 차량 위치 추적기를 설치했고 그녀가 제 차를 몰고 나간 직후부터 실시간 위치가 지도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이성우의 이름이 등록된 곳. 그 주소 앞에서 그녀는 차를 내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뒤 그녀는 다시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옆에는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서로의 눈빛이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익숙하고 따뜻했고 애틋했습니다. 그건 부부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더 이상의 확실한 증거를 위해 작은 트릭을 쓰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샤워 중일 때 그녀의 휴대폰을 조용히 건드려 클라우드 백업 로그인을 시도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성공적으로 유추할 수 있었고 그녀의 메시지 백업 데이터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옥을 보았습니다. 성우 오빠, 오늘 그립다. 어제만큼만 또 안아줬으면 좋겠어. 민재는 눈치 못 채고 있어. 아직은 완벽해. 조만간 기회 되면 여행 가자. 제주도든 어디든. 당신이랑 있으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그녀의 손글씨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신뢰라는 이름으로 매일같이 저를 죽이고 있던 겁니다. 저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불륜이라는 단어에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차근차근 정확하게 모든 판을 짜고 있었으니까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녹취, 영상, 메시지, 위치 추적. 그리고 동거 의심 증거까지.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니 빠르게 진행하시죠. 이제 마지막 퍼즐만 남았습니다. 바로 그들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것.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가 다시 그곳에 가도록 유도하고 그 남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제 손으로 직접 담을 겁니다. 그 순간 그녀의 거짓말은 끝나고 제 복수가 시작될 테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이 연극 같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고 퇴근 그날 아침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 외근이 생겨서 하루 종일 밖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아내는 관심 없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오늘은 아침부터 나가야겠다. 작업실 미팅 있어.
그녀의 말투는 변함없었습니다. 차분하고 부드럽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흔적 하나 없었죠. 그게 더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은 채 집을 나섰고 하은이는 얼마 후 단정한 원피스를 차려입고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녀가 집을 나선 순간부터 실시간 위치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GPS 장치는 그녀의 차량 하단에 여전히 붙어 있었고 저는 제 차를 몰고 조용히 거리를 유지한 채 뒤를 쫓았습니다. 도착지는 역시나 그 오피스텔. 성우라는 남자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녀가 건물로 들어간 시간은 오전 10시 38분. 그 남자의 차량은 이미 지하 주차장에 들어와 있었고 정문 로비를 통해 입장하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차량을 근처 건물 주차장에 세우고 곧바로 준비해둔 장비를 들고 나섰습니다. 핸드헬드 카메라와 고성능 줌 마이크, 그리고 보조 휴대폰. 그 오피스텔은 층별 보안은 없었지만 출입구엔 공동 현관 패드가 있었고 이전 사설 탐정이 알려준 출입 비밀번호를 사용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5층. 그곳이 성우의 호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고 손은 떨리고 발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 귀를 기울였지만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지금 이 안에 제 아내와 그 남자가 함께 있다는 걸. 복도 끝 반대편 계단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정면 문에 카메라를 겨누고 문이 열리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나고 오전이 지나가고 있을 무렵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먼저 나왔습니다. 긴 머리를 묶은 채 정돈된 셔츠 차림으로. 그 뒤를 따라 성우가 나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편안한 복장을 하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러운 눈빛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이 그의 팔을 잠시 붙잡는 장면을 저는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부서졌습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신뢰라는 단어의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촬영을 멈추고 다시 차량으로 돌아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쳤고 손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하은이보다 1시간 먼저 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열쇠를 돌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왔네.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그녀는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 미팅 갔다고. 성우라는 사람 만나서.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그 단어, 그 이름 하나가 그녀를 붙잡는 족쇄처럼 작동했죠. 뭐? 이성우. 너 오늘 그 사람이랑 있었잖아. 오피스텔 502호. 오전 10시 38분 입장, 오후 1시 7분 퇴장. 하은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눈빛은 공포와 불신, 그리고 무너짐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말을 찾는 사이 저는 그녀 앞에 스마트폰을 꺼내고 직접 촬영한 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장면. 그녀의 손이 성우의 팔을 잡는 모습. 그 영상은 말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이건 내가 한 거야. 나는 그저 너를 믿었을 뿐이야. 그런데 넌 날 바보로 만들었지. 하은이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진짜 내가 미쳤었나 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미안하다는 말은 의미 없어. 이미 증거는 다 모았고 변호사도 만나봤고 이제 널 용서할 여지는 없어.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서 저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동정심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녀의 짐 일부를 거실에 꺼내 놓았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소송 진행할 거야. 너랑 성우 씨 둘 다 상간 소송 들어갈 거고 형사 고소까지도 고려 중이야. 제발 여보 한 번만 봐줘. 그 사람과 끝낼게. 진짜야. 내가 다 잘못했어. 그녀의 눈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건 이제 저에게 아무런 설득력도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정식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 이혼 소송 및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장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그녀와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우라는 남자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장에 서명한 날 서류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너져가는 감정을 짓눌러가며 살아왔던 지난 몇 주가 그날부터 조금씩 균형을 되찾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로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된 인물이었고 제가 가져온 증거를 검토하자마자 말했습니다. 민재 씨, 이건 이길 수 있는 소송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감정은 뒤로 미루시고 증거만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합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법이 그리고 사실이 모든 걸 대신 말해줄 테니까요. 소송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하은과 성우의 만남을 입증할 수 있는 GPS 기록, 현장 영상, 메시지 캡처, 녹음 파일,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확보한 메신저 대화 내역까지.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 자료면 피고가 오히려 당황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혼 청구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두 사람에게 정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하은에게 소장이 전달된 날 저는 직장에 있었습니다. 낮 2시 10분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보, 소장 받았어. 진짜 이러지 말자. 우리 대화로 해결할 수 있잖아. 그 뒤를 이은 건 성우의 연락이었습니다. 제 번호는 당연히 모를 줄 알았지만 그는 제게 장문의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박민재 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런 의도로 만난 건 아니었고 감정이 커진 것뿐입니다. 부디 법적 조치는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감정이 커진 것뿐이라는 말로 책임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서 서성이다 초인종을 누른 그녀는 마른 얼굴에 울음을 가득 담고 서 있었습니다. 여보, 한 번만 얘기하자. 제발.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폰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났어.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해.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울먹이며 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에 동정심이 들 법도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 단계를 지나 완전히 식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3주 후 1차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성우는 나란히 법정 출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불안해하고 있었고 그 불안은 그들의 변호인이 낭독한 자료를 듣는 순간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김하은과 이성우 사이의 부정한 관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판사의 말에 하은은 고개를 푹 숙였고 성우는 연신 목덜미를 문지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저를 농락했고 저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책임 반드시 법의 이름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들의 변호인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위자료 조정 및 이혼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순간 성우의 얼굴이 바짝 굳었습니다. 며칠 후 성우가 다니던 회사에서 내부 윤리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그 사실은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사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바움 코퍼레이션 2부장, 기혼 여성과 불륜 소송 중 오피스텔 데이트 들켰다던데 사실임? 남편한테 딱 걸렸대. 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결국 그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징계, 좌천 혹은 해고. 어느 쪽이든 그는 예전처럼 사무실에서 웃으며 커피를 마실 수는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주기적으로 참여하던 디자인 플랫폼에서는 상간 소송 사실이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고 도덕적 문제로 인해 계약 연장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평소 SNS를 활발히 하던 그녀의 계정은 며칠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고 팔로우 수는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는다고 해서 제 삶이 곧바로 행복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정당한 복수는 누구보다도 조용히 그들을 가장 깊은 곳부터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은 아직 몇 차례 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은과 성우는 합의 없이 소송이 계속 진행될 경우 더 큰 배상과 명예훼손,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박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원고가 청구한 전액 위자료가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성우 씨의 경우엔 직업상 사회적 파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별도로 형사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갑시다. 이제 마지막 한 발짝만 남았습니다. 정식 판결 그리고 그 이후. 그들은 무엇을 잃게 될지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가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재판부의 판결은 생각보다 빨리 내려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고 피고 측 역시 본격적인 반박을 포기한 상태였으니까요. 최종 심리일 저는 법정에 혼자 섰습니다. 아내와 성우는 나란히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나란한 눈빛은 없었습니다. 각자의 절망 속에 침묵한 채 그들은 무기력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김하은과 이성우는 원고 박민재와 혼인 관계 중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가했습니다. 피고 김하은은 위자료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이성우는 상간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아내는 연신 눈물을 닦으며 흐느꼈고 성우는 얼굴을 감싸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낸 그 순간이 제 복수의 완성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이제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조금은 알 것 같아. 당신은 나에게 너무 좋은 남편이었고 나는 그걸 당연하게만 생각했어.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어. 하지만 정말 미안해. 저는 그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할 감정도 여유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부모님 댁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 외주도 대부분 끊겼고 프리랜서 플랫폼에서도 사실상 퇴출당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한때 SNS 팔로워 수만 명을 자랑하던 그녀의 계정은 현재 삭제되어 있었고 지인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이름조차 이야깃거리로 남지 않게 됐습니다. 이성우는 더 참혹했습니다. 바움 코퍼레이션의 인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그에게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내에서 도덕성 이슈로 퇴출된 그는 업계 내 평판까지 무너졌고 이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결국 지방으로 내려가 부모님 사업을 돕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판결 이후 단 한 번 저에게 내용 증명을 통해 분할 상환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라 3천만 원 중 일부는 먼저 송금하고 나머지는 몇 차례로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그가 보낸 돈이 아니라 그가 그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 자체가 그에게는 평생의 족쇄가 될 테니까요. 이혼은 판결과 동시에 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식적인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던 날, 저는 하은을 다시 볼 일이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6년 웃음도 여행도 눈물도 함께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녀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은 그녀가 스스로 찢어버린 종이처럼 이젠 다시 붙일 수 없을 만큼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께서 조용히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리 딸이 모든 걸 잘못한 건 맞다. 부디 새로운 길에서라도 평안하길 바란다. 저는 정중히 인사드렸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원망 없습니다. 이 일은 두 사람의 선택이었고 그 대가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어르신은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짧은 통화로 저는 완전히 과거를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회사 휴직을 신청하고 한 달간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가볍게 짐을 꾸려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며 조용히 일기를 쓰고 사람들을 만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작은 서점 주인과의 대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를 끌어올리기 위한 선택을 한 겁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회사를 복귀했고 업무에 집중하며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미쳐버릴 듯한 분노로 잠 못 들던 날들도 있었고 길거리에 있는 모르는 커플을 보며 이유 없는 슬픔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조차 서서히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어떤 여성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박민재 씨 아니세요? 네, 그런데요. 저 대학 때 디자인 수업같이 들었던 조예린이에요. 그녀는 따뜻하고 담담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고 자연스럽게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한 걸음씩, 조금씩, 아주 천천히 새로운 인연의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불륜이라는 단어는 그저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냉혹하고 잔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무너졌다고 해서 영원히 부서진 건 아닙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고 그들은 그들이 만든 선택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는 과거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